제가 구글에 있을 때 인사팀이 3,000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람을 뽑느냐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구글에서 채용될 확률은 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글로벌 회사들이 사람을 볼 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구글 HR 담당자와 카카오 인사 담당자를 둘 다 역임하신 분입니다. 가천대학교의 황성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글에서 인사 담당을 하신 분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구글 누구 뽑아요? 저도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이제 GCA라고 하고요. General Cognitive Ability라고 해서 인지 역량이죠.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똑한지를 보는 겁니다. IQ랑은 좀 다르죠. 이거는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를 정제해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GC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좋은 학교 나오면 이걸 잘하겠지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한 5년 후에 깨달았죠. 그렇지는 않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가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 영어로 RRKE, Rol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라고 해서 업무 관련된 지식과 경험. 그러니까 그 분야 전문가냐를 본 거죠. 자, 그럼 똑똑하고 그 분야 전문가예요. 여기서 일단 끝났죠, 사실은.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리더십이라 그러면 임원급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야 돼. 네가 사원이라도 리더십을 가지고 네가 하는 일은 네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리더십이죠. 네 번째 요소는 cultural fit. 문화적으로 우리랑 잘 맞냐. 그러니까 네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네가 애플하고 잘 맞으면 애플 가. 이거죠. 이 네 가지가 아주 명확한 채용 기준이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절대 안 뽑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제가 2007년도에 구글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채용해야 될 포지션이 DPM이라고 Director of PM, PM의 디렉터를 뽑는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2025년이죠. 18년 동안 못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필요한데 안 뽑아요? 못 뽑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구나. 100여 명을 넘게 봤는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빠 죽겠지만 일본에 있는 DPM과 미국에 있는 DPM이 내가 시간 더 쓸게. 엄한 사람 들어와서 일 망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나아.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야, 그렇게까지 하는군요. 대충 뽑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번째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기업 문화가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인간이면 구글이랑 맞나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구글에서는 구글리니스라고 합니다. 구글 직원다움 이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수트를 입지 않고도 진지할 수 있고 문제가 떨어지면 문제를 보고 내가 팔 걷어붙이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람. 이게 구글리니스입니다. 솔직히 지금 얘기를요, 교수님이 아니라 딴 사람이 했으면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인터뷰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의 과거 했던 행적들을 계속 파 내려갑니다. 물론 거기서 채용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회사의 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입사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급하거나 평가할 때도 계속 그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글에 잠깐이라도 몸담았던 사람들끼리는 뭔가 되게 동질감 느껴지겠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자랑한다 그러면 제가 2008년도에 가장 HR에서 구글리한 사람으로 글로벌리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교수님을 좀 관찰해. 뭐가 구글리한 거지? 그거 아까 말한 그 한 문장은 그냥 대표적인 문장인 것 뿐이고 공유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 구글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 저 회사 뭐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있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뭔가 사실 답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답 같지가 않아요. 근데 1번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분야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일단. 그중에서도 2번이 먼저 나와야죠. 2번이 돼야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거를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링크드인을 하셔야 돼요. 링크드인을 안 하시면 사실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구글에 있을 때가 한 5, 6만 명까지 있었는데 인사팀이 3,000명이었거든요. 전체가. 그중에서 2,500명이 채용 담당자. 그 정도로 채용에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람을 뽑느냐?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력서도 있지만 링크드인에서 뒤지는 거예요. 링크드인에서 자기의 경력과 관련된 모든 걸 보여줘야 됩니다.
거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력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경력상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고 어떤 어치브먼트를 이뤄냈는지를 거의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학력 다 넣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배운 것들을 다 넣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학습 툴이죠. 콜세라라든가 유데미나 이런 데서 파이썬을 배웠다. 그럼 거기다 올려요. 그럼 제가 기존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링크드인에서의 이 알고리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가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지를 알려줘요. 그럼 그때부터 구글의 리크루터들이 그 사람을 연락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키워드에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올리면 내가 한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이 사람의 국적 같은 건 이미 떠난 회사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찾는 그 프로파일에 맞으면 데려옵니다. 링크드인을 해라. 그리고 그 안에 최대한 자세히 내가 한 일, 내가 공부하는 거, 배운 거를 써라.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추천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가야, 좋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를 밑에 보면 추천자가 있어요. 다른 링크드인 멤버가 추천한 멤버인데 저랑 같이 일했던 상사나 부하 직원이든 동료든 저 가면 한 20명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나 이 사람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데 이런 점 잘했고 이런 점은 뭐 이걸 다 써줘요. 이만큼씩. 그게 모여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뒤집니다. 그건 정말 좋은 레퍼런스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회사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글로벌 회사들이 사람을 볼 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액티브한 캔디데이트냐 패시브한 캔디데이트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캔디데이트가 좋아 보이세요? 일반적인 액티브겠죠. 그게 덫입니다. 액티브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액티브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나 직장 구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액티브예요. 그래서 막 구인란에다가 자기 이력서 넣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자기 이력서를 보냈는데 구글에서 채용될 확률은 한 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구글 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은 안 뽑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확률은 매우 낮죠. 그래서 패시브한 사람들이 오히려 확률이 높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글에 취업하고 싶은 많은 분들은 구글에 눈에 띄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구글에 지원서를 보내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안 된다기보다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이력서를 보내면 사내 알고리즘에 의해서 찾아내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게 아주 강력한 회사예요. 그거를 노리려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거는 이제 구글 본사뿐만이 아니라 구글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구글 코리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한 회사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구글 코리아라는 하이어링 바를 통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리가 나고 너도 원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면 미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에요. GC를 어떻게 증명할 거며 RRKE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신입사원은 그게 없는 거예요. 신입사원 심지어 없죠. 그렇죠.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신입사원이나 저연차인 분들이 사실 좀 답답하긴 하죠. 왜냐하면 나를 드러낼 게 별로 없거든요.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 학점 몇이야?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한국에 있는 이력서하고 해외에 있는 이력서들을 보면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얘네들은 미국 대학 입학할 때까지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이미 다 하고 그게 검증이 되는 게 미국 대학이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얘는 뭐를 할 수 있는 애야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입사원 채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전략을 따진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주변에 있는 회사들에 간 다음에 그 경력을 쌓아서 두 번째 회사로 오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 만한 회사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인가? 또 한국에 있는 네카라쿠베 같은 데 있다가 구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카라쿠페가 뭐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이 5개가 탑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확장돼서 네카라쿠베, 당토 이렇게까지도 가죠. 당은 당근. 당근, 그다음에 토스. 오늘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네카라쿠베 당토. 저희 업계에서는 뭐 아주 기본적인 용어. 또 친구들한테 가서 잘난 척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가끔 저희가 인턴을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턴은 누구나 다 똑같은 백그라운드니까 그럴 때 인턴으로 들어와서 인정받으면 신입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저는 3년치 이력서를 미리 쓰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력서를 언제 쓰냐면 회사를 옮길 때 쓰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3년 후에 이력서를 써요. 나는 2028년에 저 회사 가 있어. 그걸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럼 가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평생을 했어요. 내가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네요. 그게 이제 그렇게 희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직하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구글 코리아에 있어요. 근데 나는 구글 본사를 가야겠어 라고 하면 내가 지금 구글 코리아에서 갖고 있는 역량은 내가 파악이 가능하죠. 내가 영어는 어느 정도 하고 HR로서 전문성은 어떻고 나의 리더십
모습은 어떻고 구글 일하는 사람은 이미 인정받았어. 그걸 아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구글 본사의 HR로 간다 그러면 이 역량이 같을까요? 당연히 달라야겠죠. 영어도 장난 아니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내에서 인맥도 더 좋아야 되고 인사는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갭이 나오죠. 그럼 3년 동안 뭐 할 것 같으세요? 그걸 채우겠죠. 채워야죠. 그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년 후에 미리 쓴 거예요. 난 3년 후에는 구글 본사에 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고 싶어가 아니에요. 가고 싶다라고 쓰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3년 후에 본사에 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최면이 돼요. 저는 그거를 30년 동안 계속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데 다 갔어요. 그럼 지금 제가 대학생인데 2028년에 구글에 입사하고 싶어요. 그럼 2028년에 구글에 입사한 나의 이력서를 지금 쓰고 그거와 나의 갭을 확인하고 그걸 하나씩 채워나간다. 근데 그 중간에 아까 얘기한 네카로크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전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을 메타인지 해야죠. 내가 진짜 구글에서 원하는 것만큼 영어를 잘하는지, 내가 인사로 가고 싶은데 인사에 대해서 아는 건 있는지, 내가 인사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는지, 인턴을 했는지, 없으면 그거 해야죠. 3년 동안. 그럼 됩니다. 막연하게 나 구글 가고 싶어랑은 차원이 다른 생각.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구글 간다, 어느 회사를 간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들을 만나면 자 지금 25살이지 30년 후에 네 모습을 생각해봐. 첫 번째 생각할 거 어느 나라에 살 거야? 그때 되면 미국에서 사는 것과 한국에 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두 시간이면 미국에 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럼 정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에 55세에 있기 위해서 미국에 언제 건너갔어? 그럼 45세. 그럼 45세에 미국에 건너가기 위해서 40살 때 뭐 했어? 그럼 40살 때 뭘 하기 위해서 30세 때는 뭐 했을 것 같아?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니? 요것만 물어보면. 근데 이대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만 이거를 열심히 하면 결국은 여기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구글에 한번 다녀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2028년의 이력서, 2030년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하신 다음에 그 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구글형 인재와 애플형 인재가 다른가요? 구글과 애플만 놓고 본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회사거든요. 구글은 개방형이고요. 애플은 폐쇄형입니다. 애플은 애플 생태계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구글의 제품이나 삼성 제품을 여기다가 못 쓰죠. 근데 구글은 회사의 태생 자체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API 다 만들어 갖다 그냥 꽂아. 근데 애플은 워낙에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개방형을 지금 이긴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잘 방어하고 있는 거죠. 폐쇄형이 이렇게까지 잘 싸우기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조직 문화의 차이가 인재를 뽑는데도 차이를 줍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우리랑 맞는지를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애플 직원들이 들으면 공감하실지 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잠깐 구글을 떠났다가 애플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야, 너 애플 어땠어? 했더니 요즘 친구들 말로는 개꿀이야. 너무 좋아. 야, 뭐가 저렇게 좋아? 할 일이 없어. 사실 HR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밀 정보가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이게 남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서 뒤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애플에 갔더니 인사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구글 조직도 vs 한 다음에 애플 조직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만화 같은 게 나옵니다. 구글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조직이 모든 조직하고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근데 애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중앙에 한 명이 있고 자전거 스포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는 모르는군요. 모르고 여기를 통해야만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철학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학생이에요. 구글이든 애플이든 세계 최고 회사니까 나 저기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사람이면 구글이고 어떤 사람이면 애플이야 이렇게 좀 가름말을 타주신다면 본인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좀 더 미지의 어떤 세상에 기여하고 없던 것들을 뭔가 만들어내고 본인이 창의성을 막 극단적으로 더 끌어내고 싶은 사람들은 구글이 좀 더 어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엑설런스라 그러죠. 정말 탁월성을 끝까지 올려서 디테일한 걸 다 챙기고 그다음에 남들에게 뭘 보여주고 이러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애플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마 정말 똑똑한 인재들은 뭐 양쪽 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전 사실 똑같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글에 계시는 동안 그런 사람도 봤습니까? 인지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너무 뛰어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근데 구글이랑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협업이 보통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저도 이제 제가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들을 많이 봤죠. 데미스 아사피스도 그렇고 뭐 제프리 힌튼 이런 사람들 다 천재급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천재들인데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이 잘 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힘든 조합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는 얘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범접하지 못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구글 같은 곳의 문화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는 문화거든요. 야, 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거를 거침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또 그거를 회사의 평가 시스템이나 피드백 시스템에 녹여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제가 진짜 느꼈던 건데 한국에 있다가 구글 본사로 딱 갔더니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사막에 빨개 벗겨진 채로 내동그라진 그런 느낌. 숨을 데가 하나도 없는 느낌. 딱 이 느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다 노출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못 다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카라 후배 당토가 원하는 제일 좋은 인재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역시 회사마다 다르죠. 이 회사들이 좋은 이유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상들에 대한 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죠.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은 아마 지원을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세세한 어떤 기업 문화 이런 걸 좀 빼고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한 사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오버롤한 느낌의 인재상을 말씀하신다면요. 이런 회사들은 공통점이 IT 기업이죠. 그래서 뭐뭐를 공부했다기보다는 일에 대한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도라는 게 사실은 역량의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저 사람 역량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량은 세 가지거든요. KSA라고 합니다. K는 knowledge, S는 skill, A가 attitude거든요. 그럼 이 태도라는 걸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쟤는 태도가 좋아 이거 아니고요.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려운데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모든 일간에 내가 달라붙어서 이거 태클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후자죠.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나갈 방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자, 내가 신입사원이에요. 이제 막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격파하는 면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일반 고등학생처럼 나는 그냥 수능 공부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될 확률은 적죠. 내가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는 코딩을 열심히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상도 타고 조그만 창업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요즘의 대학생들은 이미 그쪽 영역에 중학교 때부터 약간 덕후처럼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개발 쪽을 한다. 이미 코딩은 끝나서 들어옵니다. 옛날처럼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쳐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 친구 아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허들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좀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그런 주제는 어떻게 얘기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제일 말하기 힘든 게 대부분 돈이잖아요. 너 얼마 받고 싶니? 나 얼마 받고 싶어요. 이럴 때 보통은 저 지난번 직장에서는 연봉 4,500이었어요. 5,000이었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 들은 이쪽 새로운 회사에서는 더 주기 싫잖아요. 그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덜 주고 싶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업계의 경쟁자보다 절대 적게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절대 적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렵게 뽑았는데 나가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매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질문을 만약에 면접관이 그럼 저 당신은 얼마 받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답하기 좀 그렇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 이 회사의 임률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현재 받던 것이 이 회사가 아주 이상한 회사에서 적게 받고 있지 않는다면 보통 그거 더하기 한 10%나 맥시멈 20% 안에서 움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 더 주세요. 이거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면접을 하러 온 지원자 가운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어떤 태도나 대답을 했던 사람들. 감히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 감히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일 안 좋게 보는 거는 경력을 부풀리는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잘 못하는 회사들은 이런 거 하셨어요? 네, 그럼 네, 그렇군요. 보통 이렇고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면접을 잘 못하는 회사들이죠. 근데 A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안에서 당신이 어떤 롤을 했고 거기서 어떤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는지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찍어서 물어보면 대부분 탄로가 납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팀원이었는데 컨설팅 업체를 써서 또는 외주 업체를 썼던 경우 그러면 외주 업체 관리만 한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한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한 3번 질문하면 다 나옵니다. 그럼 그런 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했던 역할을 아주 행동 단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여기서는 거짓말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럼 그런 거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X입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큰 X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면접을 보시다가 이 사람은 내가 합격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나오는 말이 있으신지? 아마 면접 보는 분들도 그 감을 느끼셔야 될 텐데 면접관
면접관이 태도가 돌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딱 바뀝니다. 면접관이 처음에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막 캐고 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회사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면접을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태도가 다릅니다. 회사는 어떤 생각하면 얘가 페이스북 가면 어떡하지가 이건 악몽이에요, 악몽. 악몽이라고 표현할 정도인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회사에 홈런 쳐줄 사람인데 그럼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회사 자랑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쎄한 거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면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너 학점이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여기 6개월이 비어? 계속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긍정적인 시도는 아닐 수도 있다.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죠. 그럼 지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나랑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이 회사는 내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 좀 쎄하다, 이런 걸 지원 과정에서 혹은 면접관과의 면접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은 면접 가기 전에 알아보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회사의 더러운 진실, 그거를 까발려 놓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거기 가면 모두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원했던 사람 또는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 현직자, 퇴직자들이 다 올립니다. 그걸 보면 이걸 다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려우나 일관성 있게 올라온다는 건 분명히 큰 문제죠. 그런 회사들은 이게 나랑 철학적으로 안 맞아. 그러면 좋을 리가 없죠.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난사하듯이 그렇게 지원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원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얘는 100개 회사 복붙했구나. 그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얘는 정말 우리 회사를 알고 썼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면접 많이 하는 사람은 금방 티납니다. 회사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가 이 회사와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잠깐 쉬든지 이직해야 되든지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은 3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하냐. 그게 무조건 1번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연봉을 많이 줘도 의미가 없는 거죠. 2번째, 회사가 성장할 거로 생각하냐. 나는 성장하는데 회사가 망해갈 것 같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인사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배를 지켜야지. 저는 그 시대는 이제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회사도 아닌데요. 이 회사 아닌 거죠. 이제 3번째는 내가 회사에 기여하고 있느냐.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떠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들었다고 무조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려를 해봐야죠. 나를 위해서. 근데 그 관점에서 저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대까지는 평생 직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나는 인사만 할 거야. 난 재무만 할 거야. PR만 할 거야. 그게 지금 세팅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학생들이나 그 이후 세대는 평생 직업도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 제가 80까지는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33년 동안 했던 일을 똑같이 할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보고 가서도 안 되고 한 가지 직업 직군만 봐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5년만 봐도 그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이제 제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회사 다니는 몇 년 안 남은 동안만이라도 제발 좀 안 변했으면 좋겠고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변했는데. 그럼 40, 50대, 60대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내가 부사장이었는데, 내가 교수인데 그게 사람을 망치는 거. 그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있었던 직장, 내 타이틀 이거하고 본인을 동일시하는 바보 같은 생각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다 그래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좌천되거나 잘리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물론 경제적인 압박이 있죠. 그렇지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루저가 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 내가 가졌던 지식들이 다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새 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고 또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시느라.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의 삶도 있고. 이런 밸런스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도 사실은 그걸 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세상에 살았으니까 뒤처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커리어 입장에서 40대가 제일 크리티컬하거든요. 여기가 가장 성장이 많이 일어날 때고 이때부터 임원이 되고 조직장이 될 때거든요. 저는 이 시기를 미국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좀 정비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은 직장에 가기 이전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캘린더를 꼭 잘 썼으면 좋겠다. 자신의 시간을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팁부터 말씀드리면 일이 생기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일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취미라든가 나의 가족과의 삶이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캘린더에 녹색으로 이만큼 박아놔요. 거기다가 DNS라고 써놔요. Do not schedule. 여기는 안 돼. 이거 하면 제가 죽는 거예요. 가족과 뭐 여행을 가든 영화를 보러 가든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터득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저도 이제 50살이 넘어서 그전까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될 수 있었으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자질을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는 한 템포 쉬는 이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합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세웠던 계획은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가서 일해보고 싶은 그런 회사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 이런 거를 알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넓은 차원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황성현 교수님과 함께 면접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혹은 나와 맞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지, 더 나아가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아주 의미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인 초대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